자, 이제 건설회계 세무 입문편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은 한 3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설회계 세무의 전체적인 순환, 예를 들어서 아주 손쉬운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1년 동안의 회계 처리를 쭉 요약해가지고 소위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이 짧은 시간에 그런 걸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사례를, 간단한 사례를 하나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건설회계 세무 이러면 회계 쪽은 계획이고요. 기업회계 기준, 기준서, 또 법인세, 세무 그러면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그것들이 실적 신고로 연계되는 그러한 각종의 주제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서로 연계가 되고 정리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또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설회사의 결산이 일반 업종의 결산과 달리 보다 더 많은 그 정보로서 역할한다. 소위 나비 효과, 이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검증을 하면서 우리 총 10강을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설업 결산과 나비효과 1번 건설업 결산 1순환이라는 걸 보죠. 이 내용은 뭐냐? 제3기인 건설회계 아카데미 주식회사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말이죠. 자산과 대변의 부채자본, 우리가 첫 강의에 배우셨죠, 그죠? 자산과 부채자본. 그래서 자산을 보니까 현금 및 현금정 자산, 그리고 공사미수금, 또 용지, 또 완성주택, 그리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돼 있고, 그 자산을 다 더하니까 700원입니다. 그 다음 대변을 보니까 매입 채무와 공사미지급금, 퇴직급여 중당부채 해서 총 500원, 자본금이 150원, 잉여금 50원에서 자본이 200원, 따라서 대차는 똑같이 700원으로 평균입니다. 4기에 나타난 거래들이 쭉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1번, 직기비품이다. 감가상각을 실시한다는 것은 결산 시점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5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 5원, 이런 분기가 있고, 20원을 취득했습니다. 차변의 직기비품 20원, 대변의 현금 또는 미지급이 20원이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 도급 현장 잠깐 남겨놓고요. 세 번째 전기말 현재 미지급한 원자재 대금 200원과 하도 대금 250원 전액 결제했다 그랬으니까 작년 12월 말 현재 대차 대조표를 보면 매입 채무 200원은 외상 매입금 즉 원자재 대금이고 공사 미지급금 250원은 하도 대금입니다. 이것들이 차변으로 빠지면서 대분에 현금 예금이 나간 것이고 4번에 당기 중에 퇴직금 지급액 10원이 발생했다. 즉 퇴직금 충당 부채에서 대변의 것이 차변으로 빠지면서 현금 예금이 나가고 충당금을 설정했다 그랬으니까 결산 시점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가지고 다만 본사관리팀이니까 원가는 아니네요. 판매관리비로 처리할 문제고. 다섯 번째 3기 주총이라는 것은 이제 2007년도 2월이나 3월에 일어나겠죠. 그러한 3기 주총에서 현금 배당 20원, 잉여금 처분 5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현금 배당은 잉여금 처분 날 미지급 배당금 잡아놨다가 실제로 언젠가는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6번에 기타 판매관리비 28원, 차변의 각종 판매관리비, 대변 현금 예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7번에 세무조정사항은 하자보수 충당금 전입액만 있고 세율은 13%다. 세무조정사항이라는 것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회계라는 것은 빨간 줄로 꾸불꾸불 그림을 그렸고 법인세법은 파란 줄로 일자로 그렸죠. 그러면 빨간 줄과 파란 줄에 그 아래 위로 나와 있는 거, 그걸 탁탁 쳐주는 것이 세무조정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하자보수 충당금이라는 하자보수 충당금 공사 끝나는 시점에 기업회계에서는 원가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하자보수 충당금에 대한 계상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공 시점인 우리 4기에 차변의 하자보수 충당금 전입액 또는 하자보수비 대변의 하자보수 충당부채라고 했던 그 분기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소음금 불산입시키는 그러한 세무조정사항이 있다라는 것이 7번이고 이번에 잉여금 처분안이 사업확장 준비금 10원을 처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50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그죠? 직기비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일상적인 분계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얘기들을 되새기면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회계 처리를 해오시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2번입니다. 그죠? 2번이 도급 현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9페이지에 있는 도급 현장 현황이라는 그 표를 그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이해를 해보죠. 도급 현장 현황, 이것이 단기에 준공이 됐네요. 그죠? 도급가액은 450원인데 면세 현장입니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근데 전기의 공사 원가가 150원이 투입이 되고 전기의 공사 수익이 22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전기의 공사 수익 220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당초부터 교부하고 이렇게 했으면 차변의 공사 미수, 대변의 공사 선수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회계 처리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전기 공사 수익 220원에 대해서 박스, 대차 대조표를 보니까 공사 미수 220원만 있죠. 그죠? 대변의 공사 선수는 없죠. 그렇다면 공사 수익을 인식하면서 선수금을 다 차변으로 떨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 투입원가 150원, 하자 부채, 하자 보수는 20원 포함. 공사 회수 현황을 보니까 전기에 200원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렇게 분계를 했나 봅니다. 차변의 공사 미수 200원, 대변의 공사 선수 200원 이렇게 분계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전부 다 회수가 되었다. 그리고 단기 중 청구한 250원 중에서 단기말 현재 아직 못 받은 것이 50원 있다. 그러한 얘기인데 50페이지에 있는 2번의 회계 처리를 한번 보시면 중간쯤 2번에 한 5번째 줄 보시니까 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에서 차변에 150원, 대변에 현금 등 이래 돼 있고요. 그리고 하자, 보수, 충당, 부채 20원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재료비 등 150원 안에 정확히 따지면 하자, 보수, 충당, 부채 전입액 또는 하자, 보수비가 2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쌓여있던 150원이 원가 계산하면서 대변으로 빼고 미성공사 150원이 됐다가 요까지가 이제 원가 계산이지요. 그죠? 원가 계산이고 기성금에 입금 있고 다시 기성고를 청구합니다. 이 기성고를 청구하는 이 분계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총 450원의 도급 금액인데 우리가 3기 작년에는 얼마를 청구했다 그랬습니까? 사례를 보니까 200원을 청구했죠. 이번에는 250원을 청구할 차례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250원을 들이밀면 차변의 공사 미수, 대변의 공사 선수 250원씩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알고 보니까 작년도에 200원을 청구하고 진행률에 따라서 220원을 공사 수익 잡는 바람에 20원만큼 공사 미수금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잡을 공사 미수금은 230원밖에 없어요. 따라서 250원 잡아놓은 선수금에서 다시 20원을 먼저 다시 차변으로 빼주는 분계가 요 분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매출 인식은 총 450원 가운데 작년도에 220원 한 놈 뺀 나머지 230원만 하면서 대변에 계상되어 있던 공사선수금 잔액 230원을 차변으로 빼면 그 분계는 종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 원가 인식은 올해 들어갔던 150원을 다시 대변으로 미성공사 빼면서 공사 원가 인식하는 그러한 틀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법인세에 대한 이행 법인세 자산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있는 9번의 집합손익계정의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집합손익계정이라는 것은 뭐냐? 손익계산서라는 건 수익과 비용인데 이 손익계산서가 걔는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계정들이죠. 수익과 비용을 하나로 뭉쳐놓으면 결국에 단기순 손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나 비용을 하나의 손익계정, 즉 집합손익계정 T 안에 한꺼번에 계정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손익계산서상의 단기순 손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집합손익계정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했던 것은 감가상각비가 차변에 있으니까 손익계정도 차변으로 가는 것이고 매출 230원 이렇게 했던 거는 역시 공사수익이니까 그놈은 대변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손익은 대변으로 갑니다. 그러면 집합손익계정 T를 그려보면 대변의 공사수익,
차변의 각종의 원가 이렇게 쭉 돼서 결국에 20원이 남게 되면 이 20원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다.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돼서 이러한 집합손익계정도 여러분들이 전산 처리를 하실 때는 수동으로 뭐 이걸 회계 처리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이것이 과연 맞는지 한번 쭉 검증을 해볼 때 이게 바로 집합손익계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니까 매출 공사수익 1번 230, 매출원가 공사원가 150원, 판관비 53원, 그래서 당기순이익 20원 이렇게 났다 하는 것이 건설회계에 관한 1순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사례지만 이 건설업 결산에 관한 1순환 문제를 다 풀어서 이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한번 조용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가 갭, 법인세, 부가세법 그리고 실적신고 연계 그랬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10강을 통해서 공부하신 것들을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내가 이 답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느냐 한번 쭉 검증해 보시고 혹시나 모자라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그 강좌를 돌아가서 검토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1번을 보시면 건설회계 세무입문을 마감하면서 하는 질문과 답변 1번 2007년도에 교부한 매출세금 계산서 금액은 그 현장의 매출액과 같다? 어떤가요?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그 현장의 매출과 같다? 같을 수가 없죠. 그죠? 매출세금 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따라서 교부하는 것이고 그 현장의 매출을 어떻게 찾는다 그랬습니까? 도급액에다가 진행률을 곱한 진행 기준으로 찾으니까 양자가 같을 수가 없다. 두 번째, 2007년에 수취한 받은 하도급 세금 계산서 금액은 그 현장의 외주비와 같다? 만약에 선금만 아니라면 양자는 같습니다. 세 번째, 손익계산상의 매출과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은 같다? 기업회계에서의 매출은 즉 공사 진행률에서 원가 기준이나 공사 진행률에서 물량 기준이나 다 쓸 수가 있는데 종전까지는 원래까지는 법인세법에서 공사 원가만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건설회사들이 진행 기준을 쓰면서 공사 원가 기준을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원가 기준을 쓰는 회사에서 진행률을 손익계산서의 매출 즉 공사 수익, 분양 수익과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이 같으냐? 그거는 같죠. 그죠? 그거는 같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진행률을 회계에서 달리 쓴다면 양자는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기업회계상의 매출과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이 다르면 법인세 신고서에 있는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라는 시트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잘 조정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그럴 임무가 있는 겁니다. 4번을 보시면 2007년도에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2008년도에 실적 금액은 같다? 이어서 말하는 실적은 건협에 제출하는 실적입니다. 양자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은 진행 기준이고 실적 신고할 때의 도급에 있어서의 실적 신고는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이고 분양에 있어서의 실적 신고는 자가건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외주비 다 빼버리고 땅값 다 빼버리는 그야말로 순공사원가 측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양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러한 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와 갭 그리고 법인세 연계 기업 매출 세금 계산서 교부 시의 회계 처리 방식은 이제는 조금 여기에 익숙했으면 좋겠는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 차변에는 공사미수나 분양미수가 되겠지만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공사선수금이나 분양선수금이 오는 것이지 매출이나 공사수익이 오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 기업회계에서 공사수익이나 분양수익을 잡는 방법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산 시에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기준을 쓰면서 실현주의를 적용하면서 잡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부가세법상에서 말하는 과세표준
공급 시기라는 언제냐? 우리가 지금 뭐 크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가 바로 부가세법상의 공급 시기인데 그것은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가 됐을 때 그 대금을 받기로 한 때에 그 금액만큼 매출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끊게 돼 있어요. 양자가 당연히 공급 시기와 부가세의 공급 시기와 기업회계 결산 시점의 인식 시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양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매출이 아니고 공사 또는 분양 선수금이 된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짧은 기간에 아주 우리 전문업체나 해서 현장이 아주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내에 끝나는 막 그런 현장 같으면 어차피 어떤 그 회계 기간 동안에 다 끝나니까 그때는 그냥 편하게 공사 선수금 하셔도 좋겠지만 그냥 뭐 매출이나 공사 수익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건설회사가 한 7, 80% 이상이 아직까지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냥 매출 세금 계산서니까 그냥 매출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그러한 관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반드시 결산 시점에 진행률에 따르는 매출, 공사 수익에 대한 정산을 꼭 필히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니은을 보시면 부가세법상의 매출,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 부가세법상의 과세 표준. 그러니까 갭하고 법인세의 매출은 진행률이 같으면 같은 것이고요. 그죠? 부가세하고의 과세 표준은 부가세에서는 뭐 과세 표준이 우리 꼭 그 재화용료의 공급이라 그래서 그 재화용료의 공급이 도급 분양만 있습니까? 어떤 건설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을 팔았다. 그럼 그럼도 과세 표준이 되니까 그럼 우리 매출은 아니잖아요. 고정자산을 팔면 거기에 대한 처분 손익만 우리의 영업의 손익으로 갈 뿐이죠.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공동도급의 갑사를 맡고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부가세의 과세 표준하고 매출세금 계산서 숫자가 달라질 거다. 아까 우리 공동도급 잠깐 보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대표사를 맡고 있다면 대표사의 그 공동도급 현장에서의 매출세금 계산서 금액은 뭐냐 하면 발주자한테 총력으로 교부하는 것하고 매입자료를 매출로 정산하는 그 숫자가 섞여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대 포장돼서 나타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부가세 과표와 우리 갭상의 매출 간의 조정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뭐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우리 건설 결산의 확장된 의미로서 건설업 결산 자료가 여하하게 다른 정보로 쓰여지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번은 일반 업종, 제조, 도소매 같은 업종은 결산 자료가 쓰여지는 것이 세무신고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냐 또는 회계감독기관 요 정도만 있는데 건설업체는 어떤 곳에 더 쓰이느냐 봤더니 실질자본 검증을 위한 허가기관, 즉 일반 면허를 갖고 있으면 광역지자체가 될 거고요. 전문면허를 갖고 있으면 기초지자체에 주기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 아주 중요합니다. 실질 자본이 안 되면 면허에 대한 아주 불이익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 말이죠. 또 이제 실적 신고를 위해서 건설협회가 대행하고 있는 그 실적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 역시 실적 신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경영 상태 비율이 확정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시공능력 평가를 해서 자기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를 판단받을 때도 역시 재무제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틀이 우리 건설회사의 재무제표가 순수한 회계세무적인 정보로만 남지 않고 영업에 관한 또 우리 면허 자체에 관한 규정까지도 연결된다 하는 것이 우리 건설 결산의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박스에 나비 효과가 있는데 한번 간단히 훑어보면요. 원가를 한번 계산하면 그 원가가 어디로 가느냐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가가 하나 들어가면 그놈이 미성공사라는 자산을 흔들고 걔가 공사 진행률을 흔들고 공사 진행률이 흔들리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공사 수익이 바뀌겠죠. 매출이 바뀌는 거잖아요. 매출이 바뀌면 그 상대방 차변에 있는 공사 미수나 공사 선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바뀌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그것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영업이익이 당기 순손익이 바뀌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우리 건설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혹시 결산을 일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목적을 갖고 하나만 조정하면 다른 쪽에서 펑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다 감안한, 거기 보시면 유동비율, 현금 흐름, 매출액 순이익률, 실질자본 이 전부를 다 커버하면서 일부 결산이 수정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러한 틀을 꼭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신고가 나오는데 주기적인 신고와 이 실적 신고 문제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합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기적인 신고라는 것은 매 3년마다 그 회사의 면허에 알맞는 그 자본 금액, 실질 자산, 실질 자본 금액이 진짜 있느냐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재무제표를 갖고 확인하는 그 모습에서 단 1회라도 결산상의 실질 자본이 우리의 요구하는 그 기준 자본금보다가 미달하면 면허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차년도 면허를 만든 1차년도부터 차근차근 이익을 내가는 그런 구조로 재무제표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해 나와야 건설회사가 유지 발전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실적 신고는 우리가 한번 제출한 실적 신고 자료는 일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월 초 중순까지 제출하는 이 실적 신고 자료가 그 전에 3월 말까지 했던 법인세 신고 자료와 일치하는 건데 그것 대비해서 과연 결산을 어떤 식으로 마감해야 될 건지 우리가 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07년도에 적용되는 각종 건설업종의 경영상태 평균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평균 비율을 감안해서 올해도 잘 결산을 하는 그러한 건실한 건설회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10강을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